뭐라 해줄 말이 없어, 법인쌤이. 뭐야? 내가 알고 있던 달력이 아니잖아? 솔직히 실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도 몰라요. 나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금당근입니다. 뭔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카메라 앞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오랜만인 것 같기는 하네요. 오늘 제가 뭐 때문에 카메라를 켰냐면 바로 제 영상 조회수 1위 회계사무실 퇴사 브이로그인데요. 이 브이로그가 생각지도 못하게 상승세를 막 띄고 있었어가지고 막 댓글로 좀 회계사무실 취업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Q&A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서 질문도 받아놓기는 했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실상 그 회계사무실 자체에서 그렇게 고경력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 게 혹시라도 실제와 다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몇 개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한번 또 취업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한 번에 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받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업체가 있어요. 바로 텍스박스라는 업체에서 저한테 회계사무실, 세무사무실에 취업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좋은 물건을 또 보내주셔서 그 텍스박스와 함께 같이 Q&A를 진행을 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텍스박스의 유료 광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Q&A 질문 같은 경우는 제 경험과 지금의 제 지식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짠! 이게 텍스박스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물건인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택배 박스도 개봉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뜯어보고 싶었는데 같이 뜯으면서 리얼한 저의 반응을 위해서 진짜 궁금한데 안 뜯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초적인 질문 먼저 Q&A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뜯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 가 있을게요. 지금부터 질문 스타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좀 달렸던 질문이에요. 회계 세무사무실을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회계에 관련된 사무실에서 보통 채용 공고가 뜨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이고요. 그리고 우대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이게 바로 전산세무 2급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기본적인 게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많이 따시는데 제가 난이도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산회계 2급,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입니다. 이거는 학원 다녀서 쉽게 딸 수 있고 독학으로 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전산회계 세무를 제외한 다른 자격증, 이거는 정말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FAT, TAT라는 것입니다. 전산 세무 회계랑 같은데 프로그램만 다른 거예요. 전산은 세무사랑, 즉 K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고요. FAT, TAT 같은 경우는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험을 본답니다. 이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무실보다 더존을 쓰는 사무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간이 남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그리고 실무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면 FAT, TAT도 같이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무회계 사무실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 이거는 필수 자격증이고요. 추가로 가져가면 좋은 자격증은 전산세무 2급이랑 FAT 그리고 TAT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워가면 될까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저도 똑같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자격증을 따는 거랑 실무랑 너무 다르니까 자격증 공부하시면 알게 되실 텐데 일단은 가르치니까 배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차변이 어떻고 대변이 어떻고 배우는데 그 배우면서도 이걸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자격증을 딸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늠이 절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나 취업을 처음 했을 때 나 뭐 하러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되게 저는 공감이 돼가지고 막 대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딱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경력자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신입이 알아두면 좋을 것.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세무 지식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격증 공부랑 실무가 많이 다르다는 걸 그 회계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들, 세무사님, 회계사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을 뽑았을 때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 편히 놀다가 취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쪽에 경험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저 산수에 약한데 도전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알려드립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는 한 모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실 도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고 내가 해볼만 하다 싶으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바사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의지만 있으시면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야근. 야근 너무 궁금하시죠? 회계사무실 가면 야근 너무 많아요. 야근을 하게 되면 며칠이나 하게 되나요? 얼마나 하게 되나요? 수당은 있나요? 그러면 워라밸은 지켜지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계사무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야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야근을 안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경력을 많이 쌓아서 내 손이 빨라지고 나의 노하우가 생기면 일이 빨리 끝나는 사람 집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무리 잘해도 그만큼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뭐 잘 찾아보면 야근이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야근이 없다라는 말은 업체의 개수가 별로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야근은 거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 세무 일정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에 관한 거는 아무래도 세무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야근 수당. 수당은 그냥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의 회계사무실이 야근 수당 책정을 안 해줘요. 제가 이거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래요. 그 사람마다 야근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9시까지 하자, 뭐 공장처럼 잔업이나 특근하듯이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스스로 혼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많이 했으면 나는 7시에 가는 거고 근데 오늘 나는 많이 못했어. 그럼 나는 오늘 9시까지 하는 거고 혼자 11시까지 하는 거고 아니면 혼자 야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근 시간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책정할 수가 없어서 아마 야근 수당 자체를 회계사무실에서 주는 곳이 없는 게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회계사무실은 연봉에 야근 수당을 포함시켜주는 편이에요. 결국 상여라는 목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 신고 때마다 월급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이거는 회계사무실마다 좀 다를 건데 저 같은 케이스는 기본급이 있었고 야근을 했던 달마다 추가로 상여를 몇 프로씩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여가 대부분 제가 했던 야근 수당에 맞거나 좀 높거나 좀 적거나 좀 이거는 사무실마다 케바케예요. 잘 비교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업무 능력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엄청 바빠요. 야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좀 일찍 퇴근시켜주고 이런 거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이거는 회사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주 4일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회사는 안 바쁠 때 뭐 1시간씩, 2시간씩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워라밸이 다르고 어떻게 보장을 시켜주는지에 대한 방법은 면접을 보러 가실 때 그때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텍스박스 거 한번 뜯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짜란! 이 텍스박스라는 회사 자체가 회계사무실 실무자 또는 취준생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것이더라고요. 이거 홈페이지 링크 더보기란에 또는 댓글에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당근칼. 제가 이번에 제공받은 제품은 텍스박스 새싹이의 신비노트라는 패키지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저도 몰라요. 한번 들어볼게요. 뜯어보면서 Q&A에 알맞게 한번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고 무겁네요.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짜잔! 요렇게 대박!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있고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각 신고별로 쓸 수 있는 이건 노트나 팜플렛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세무실무 싹 다 배우는 신입 비법 노트라고 합니다. 신입 비법 노트가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짜라란. 일단은 얘는 아마도 볼펜일 것 같고, 얘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거는 신비 비법 노트. 이거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귀엽다. 이런 답구용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별로 1, 2, 3, 4, 5, 6, 7 있는 거. 그리고 짜란!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일정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세무 일정이에요. 연간 세무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달력. 이거는 세무 달력일 거예요. 회계사무실에 취업하면 사실 세무 달력은 항상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까먹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마 뭐야? 내가 알고 있던 달력이 아니잖아? 나중에 이것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비노트 가이드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면 사용 설명서랑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패키지 중에서 달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스텝 1, 2, 3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절차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바인더 되게 좋다. 이렇게 쓰는 바인더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자면 이게 취득 상실 신고 어렵지 않아. 이게 1권이거든요. 1권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 30 바인더에 넣는 것 같아요. 업무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헷갈리는 거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취득 상실 신고라는 말은 사대보험 관련 업무인데 신고하면서 뭐 헷갈리는 점이 있으면 이거 보고 참고하는 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다 하면 이 뒷장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제 저희가 회계사무실에 취업하면 신고해야 되는 것들의 품목 중 하나이거든요. 원천세. 그 원천세에 관련된 책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핵심도 따로 바인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입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 있네. 자, 두 번째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같은 거니까 그냥 패스 할게요. 이거는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그리고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 관련된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굿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뭐지? 탁상 달력인데 보통 자체 회계 사무실마다 달력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무 일정 같은 거가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마감일이다 뭐 적어져 있는 그런 달력들이 보통은 사무실 가면 자리에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이런 달력은 저도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네요. 한번 보면은 짠! 보면은 이렇게 1월에 달력 있고 그 옆에 세무 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넘어볼까요? 여기는 그냥 기초적으로 자주 보는 것들, 실무 업무 하면서 왜 포스트잇에 컴퓨터 옆에 꼭 붙여놓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대보험 요율표, 가산세 뭐 이런 거, 법인 세율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곳에 둬야 돼요. 왜냐면 정말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네요. 이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정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세세하게 적어져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달력은 그냥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 마감일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적어져 있어서 이거 신입분들이 챙겨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있었죠. 이것도 이렇게 오링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한 장씩 넘겨볼까요? 짜란! 이게 뭐지? 이것은 바로 실수 노트였습니다. 제가 이날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수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세법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법도 계속 개정되고 그리고 업종도 너무 다양하고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다 보니까 솔직히 실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연차들도 다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 노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 어떤 거 했는지 이렇게 적어놓는 노트입니다.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 이렇게까지 많이 실수 안 할 건데? 진짜 이게 새싹이의 신비 노트 패키지라 그런지 신입분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큰 틀은 한번 봤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야근을 언제 하는지도 지금 나오게 됩니다. 며칠간 하게 되는지도 지금 나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이 일정표를 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월 하는 신고가 있어요. 매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해야 되는 똑같은 업무. 바로 뭐냐면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나 처음 들어봐. 그러겠죠. 원천세가 뭐냐면 급여예요. 이 업체가 누군가에게 급여를 얼마큼을 줬어요 라는 거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게 원천세입니다. 이 원천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대보험 가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원천세라고 합니다. 이 원천세 신고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의 기한 동안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매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사항, 내가 반기로 신고하고 싶어요. 반기라는 거는 6개월,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나눠서 통으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국세청에 그 신청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월 말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산세가 크거든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이게 뭐예요? 이러겠죠. 이게 뭐냐면 아까 10일까지 신고한다는 원천세 있잖아요. 원천세 중에 4대보험 가입자, 즉 근로소득 제외하고 사업소득, 일용직 소득, 이 소득에 대해서 토탈 정리를 한 명세서를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하거든요. 따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국세청에 따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 세금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서식 한 장 불러오게 해서 넣어주는 건데 이거는 놓치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항상 꼭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해야 되는 거는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신고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작은 것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일단 1월 달에는 해야 되는 신고는 부가세 신고입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야근을 처음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자료가 업로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간이 대부분 모든 자료가 다 뜨는 기간이 15일 정도입니다. 이거는 신고 기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세금 계산서는 며칠날, 신용카드는 며칠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1월 15일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면 15일부터 25일까지 약 10일간의 기간이 있죠. 그럼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부가세를 다 전부 다 신고를 하고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제일 야근을 오래 하고 주말에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이 가장 바쁘고 많아요. 이거는 개수가 많아서 바쁜 겁니다. 방법은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렇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거의 야근을 최소 9시는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업체 개수가 적으면 회사마다 달라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2월은 뭐가 별로 없어요. 뭐 면세 신고하는 게 있긴 한데 간단하고 면세 사업자 자체가 거의 없고 금방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뭐 딱히 보실 게 없고 3월 달에 아주 큰 신고가 있습니다. 저는 1년 중에 이 신고를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라는 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이 있어요.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지만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뭐라 해줄 말이 없어, 법인세는. 한 달 내내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고도 신고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 회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 회사 중에서 손이 많이 가는 법인, 손이 덜 가는 법인, 그리고 법인이 개수가 10개가 넘는 곳, 그리고 나는 법인 한 두 개밖에 없어, 뭐 이런 곳. 이렇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야근을 하고 안 하고는 다르지만 큰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바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예정 신고 대상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야근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 이것도 정말 크죠. 법인세 다음으로 큰 거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법인세는 법인 자체 소득을 신고하는 거라고 하시면 종합소득세는 개개인별로의 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대표님별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체 있죠. 모든 업체에 다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지만 그것도 한 달의 기간이 있지만 이때도 야근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뭐 크게 별건 없고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서 벗어난 사람들, 매출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성실신고 대상자로 또 따로 분류합니다. 그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랑 똑같은데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서식만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체는 성실신고 대상자다 하면 5월 달에 잠시 미뤄두고 6월 달에 시작하면 됩니다. 그 대부분은 성실이 엄청 많지 않고서는 뭐 야근을 거의 안 해요. 6월 달도. 자, 그리고 7월이 마지막 야근입니다. 바로 뭐냐면 부가세 신고입니다. 1월에 했던 부가세 신고 있죠? 똑같아요. 7월에 하는 겁니다. 1월에 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 거, 7월에 하는 거는 올해 상반기 거 똑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기간도 똑같습니다. 야근 기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상반기는 7월까지입니다. 왜냐? 7월까지 야근을 하기 때문이죠. 이제 8월부터는 없습니다. 8월부터는 이제 원천세 하거나 뭐 큰 게 없어요. 8월부터 12월까지 대체적으로 한가한 편입니다.
뭐 중간에 10월 달에 부가세 하나 있긴 한데 이것도 대상자가 대부분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정말 한가해요. 전화 오는 것만 응대하면 될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1년치 세무 일정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큰 신고가 있는 야근하는 달은 1, 3, 5, 7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여유롭고 여행도 가실 수 있고 연차도 눈치 보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세무 일정입니다.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죠?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그리고 신고 대리 이 차이,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법인은 장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법인 통장에 나가는 돈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1원도 빠짐없이 딱딱딱딱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딱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게 법인. 그리고 법인이 어려운 이유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서식도 정말 많고 법인 업종별로 들어가는 거 신고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때는 매년 배우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인이 정말 좀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개인은 정말 법인에 비해서 간단해요. 통장 자체를 아예 안 까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토대로 제대로 불러와서 입력하고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개인 사업자도 업종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인데 갑자기 수출 수입을 해요. 이러면 법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개인의 차이는 딱 이 정도고 신고 대리는 말 그대로 그냥 신고 기간에 신고만 맡기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해주세요 하면 그때 그냥 불러와진 국세청 자료대로 신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고 이 신고 대리는 내 업체 개수에 포함도 안 시켜줘요. 너무 없으니까. 근데 신고 대리가 많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바사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개인이 많은 게 좋아요? 법인이 많은 게 좋아요? 이런 거에도 당연히 질문이 있겠죠.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무실마다 개인이랑 법인 비율이 너무 다르다 보기 때문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면접 시에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랑 세무회계 사무실 뭐가 다른가요?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냥 일반 기업은 그 기업의 총무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사무실로 가면 많은 업체의 세무 대리인이 되시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무사무실 경력자를 많이 우대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반 기업에 가면 세무를 떠나서 잡일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세금 관련된 일인데 여기서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바사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일반 기업에 가서 여유롭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기업에 가기 위해 세무사무실에서 경험을 쌓고 이직을 하시는 게 그게 베스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충전 중이어서 다른 카메라로 이렇게 켰습니다. 이 카메라가 예전에 쓰던 카메라이기 때문에 지금 화질이 조금 불안정일 수도 있다는 점 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개수는 보통 한 사람당 몇 개를 받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첫 회사에서는 업체 개수가 법인 개인 포함 70개였고 그 다음 이직한 데는 45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마다 신고하는 방법이나 장부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 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부분이고 어떤 시스템이 저한테 맞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이직하실 때 맞는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세무 대리인으로서의 꿀팁, 그리고 면접 보러 갔을 때 꿀팁,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추가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부터 할까요? 면접 보러 갔을 때부터 할까요? 네, 면접 보러 갔을 때 꿀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신입이었을 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쌓다 보니까 진짜 마음속으로 크게 느낀 겁니다.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가실 때 꼭 물어보셔야 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체 개수랑 법인의 비율, 개인의 비율, 이거는 꼭 물어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입이실 거잖아요. 신입이신 분들은 법인이 많은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아예 없는 것도 안 좋아요.
무슨 말이야? 한 5개 이하? 5개? 이 정도인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보다 많아버리면 법이 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적어버리면 내가 경력을 쌓아도 이건 물경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개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법인은 그 다음에는 사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회계사무실은 혼자 다 개인 플레이로 보통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입을 채용할 때 이 신입을 가르칠 만한 사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언니들 하는 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하시는 사무실인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사수가 있는 쪽이 훨씬 좋겠죠. 혼자 배워서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질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디든 한번 들어서 경험을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야근 얼마만큼 하나요? 여기는 많이 하나요? 대부분 많이 안 한다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야근은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이제 야근보다는 상여는 어떻게 되나요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상여를 연봉에 포함시켜서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저임금에 플러스 상여 포함한 연봉을 거의 신입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거를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최저임금이랑 내 연봉을 빼서 차액이 얼마가 나는지. 이제 그게 본인의 야근 수당과 상여이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워라벨이 어떻게 보장시켜 주는지도 여쭤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워라벨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으로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세무대리인으로서 횟수로 5년 차에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경력은 아니고요. 저는 제 스스로 물경력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것도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서 좀 팁을 얻은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아까 실수 노트 보여드렸죠? 내 실수에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이게 실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했더라도 그 앞에 전임자가 해놓고 간 실수가 보통 2, 3년 뒤에 터지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내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정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내가 세무청장 가야지, 세무서 가야지. 관리하는 업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일단 최소 30개는 될 텐데 솔직히 30개 헷갈려요. 누가 누구였는지 저도 많이 헷갈리는 편입니다. 실수는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실수가 나올 때마다 자책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자책을 하게 되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이 일이 나랑 안 맞는가 생각하게 돼서 이 세무대리인을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늘 살아남는 자들은 자책하지 않는 자들, 자신감에 찬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거죠. 저는 좀 뻔뻔하죠. 저는 실수했을 때 얼른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에 이런 실수했으니까 올해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세무대리인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잊지 마세요. 취업하기 전에 회계사무실은 세금 관련해서 사무직 업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이라고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전화응대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참고하고 있어야 되고, 왜냐면 대표님들을 상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게 좀 말을 되게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단 한 가지의 대답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텍스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더 읽어볼 건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신입인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 1년 차인데 뭔가 날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다른 점은 사람마다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만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에 비롯돼서 말씀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꼭 열심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영상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무대리인 관련한 Q&A 플러스 텍스박스와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